꺼진 듯한 거리에 내 오늘 내 품에 안고서 헤매고 있었지. 멀리로 떠나는 내 님의 뒷모습 깨어진 꿈이었나. 안녕하세요. 신학수다방 이정희입니다. 오늘은 제 혼자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어느 해 봄 한 늙은이의 넋두리 정도로 생각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혼자 그야말로 넋두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분석이나 어떤 현실에 대한 이해 또는 해석 또는 비평도 아닙니다. 그저 투덜거림 정도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호하는 또 뻐기면서 그들의 감출 수 없는 기고만장함 가면 뒤에 꿈틀거리고 있는 지배자 집단의 이기적인 네트워크가 봄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작은 뜰에 2, 3일 전부터 수선화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기적 네트워크가 봄을 만든 것과 수선화의 봄맞이는 아마 많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1948년생이니 어느덧 우리 나이로 75이네요. 무너질 나이가 됨직한데 분노, 억울함, 쓰라림, 절망이라 할 수 없는 막막함, 아니 먹먹함, 쓸쓸함, 아니 혐오와 수치심. 말하자면은 어느 사회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의 표현대로 한다고 하면은 정치적 감정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것에 먹잇감이 되어서 며칠을 뒤척였습니다. 어제 수다방 엔지니어 심 선생님이 느닷없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이 엔지니어란 말 아주 중요한데요. 보조란 뜻도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은 설계자이고 제작자라고 하면은 엔지니어는 예수님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엔지니어가 마련한 그것에 따라서 뭐를 운전해 나가는 운전자 정도입니다. 엔지니어 신 선생님이 느닷없이 뭐라도 해요. 해야지요.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합시다. 하고 오늘 이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3월 9일 그날 온 밤을 뒤척이고 흐릿한 눈으로 새벽부터 다시 정치란 무엇인가 노트를 꺼내서 뒤엉킨 생각들을 뒤엉킨 채로 끄적여 나갔고 끄적임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엉클어진 생각 속으로 자꾸 여러 노래들이 파고들었습니다. 최백호의 길 위에서, 김현식의 넋두리, 또는 요즘 젊은 가수 이승윤의 기도보다 아프게, 이승윤의 기도보다 아프게라고 하는 노래에는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단 한 줄도 쓸 수 없었던 말들이 있었어. 기억한다는 말과 함께 한다는 말은 펜보다 무거웠어. 오늘 저의 말은 그렇게 무거운 말이 아니고 설렁설렁 해나가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어떤 분노나 서글픔 또는 회한을 품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올 봄에 일어난 한 사건을 보면서 뒤엉킨 채 적혀있는 노트들을 보면서 뒤엉킨 생각들을 그대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심 선생님이 어느 곳에 노래를 이렇게 끼워주시면은 아마 제 넋두리가 조금 좀 평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자리에서 지난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들었던 짤막한 한마디가 제 이 노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쇼트트랙 여자 선수의 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는 순풍이 아니라 맞바람에 더 높이 난다. 수없이 넘어지고
지치고 패배해본 운동선수가 그 좌절과 실패, 패배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자기를 추스리면서 한 가슴 저릿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봄 사건이 순풍이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대한 역풍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역풍이 우리를 더 높게 날아가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통계에서 확실한 것은 지역, 나이, 성별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나머지 수치들은 여론조사를 통한 추론일 뿐입니다. 왜? 라는 물음에 대한 것 또한 추론일 뿐입니다. 누군가 산술적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앞에다가 흔히 그런 말을 갖다 붙입니다. 민주적 방식으로. 그런데 이번에 저는 문득 그거 잘 모르겠다. 도대체 민주적이란 뭘까? 이번 선거가 민주적 방식의 투표에 의해서 산술적 수치에 의해서 한 나라의 권력이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민주적이란 뭘까? 아니, 그 근본적인 물음이 저를 자꾸 덮쳤습니다. 도대체 나는 정치에 대해 알고 있는가? 정치에 대해 배운 적이 있는가? 아니, 내 서재에 놓여 있는 수만 권의 책에서, 그리고 이제는 뒤지기도 힘든 그 많은 음악, 영화 파일들에서 도대체 정치적인 것이 아닌 것이 있는가? 우리는 정치라고 하면은 곧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 어떤 단초를 떠올릴 것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 헌법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근본 규정이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에서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 규정이 헌법일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는 얼마나 앞에 붙어 있는 민주 빼고요. 공화국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배운 적 있습니까?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형태의 삶의 현실, 어떤 정치적인 것을 가리키고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을까요? 저희 초등학교 때부터 적어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저는 이 공화국이란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에서 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 어떤 현실인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공화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쨌든 어떤 측면에서는 아주 기만적인 명칭일 뿐인 공화국의 시대를 우리는 힘들게 버텨온 것입니다. 그 공화국이 뭔지도 모르는 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채, 정말 우리의 현실 삶이 정치적으로 공화국의 어떤 삶의 현실인지 이것을 나름대로 알고 이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정치 체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는지 문득 저는 다시 되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져보았습니다. 도대체 공화 할 때 공은 함께 더불어란 뜻이고 화는 볕화에다가 입구를 붙여서 씁니다. 공화. 같이 겹치는 말도 우리는 평화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라는 한자는 참으로 놀라운 뜻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화는 곡식이나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랜 시절이 지났습니다. 김재하 선생이 밥이 하늘이다 라고 말을 했었죠. 그 화가 공인이 밥을 함께 먹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공화국이란 밥을 더불어 함께 먹는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레스 리퍼블리카라고 하는 라틴어를 이렇게 한자로 번역한 것은 어쩌면 참으로 뛰어난 번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나눌까? 그건 단순한 고른 분배일까요? 분배는 분배죠. 그런데 앞에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민이 주가 되어 밥을 함께 나누고 누립니다. 그런 뜻이겠죠. 바로 거기에서 그 공화를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겠죠. 여기서 평은 물론 저울이죠. 저울추입니다. 문제는 평이죠. 평화할 때 화를 어떻게 고르게 나눌 거냐. 여기서 나누는데 그 잣대가 문제가 되겠죠. 어떻게 고르게 나눌 건가? 고르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똑같이 나누면 될까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유목민 시절에 공동으로 협력해서 짐승을 사냥하고 그 사냥된 짐승을 어떻게 나눌까 하는 것에서부터 아마 이 잣대의 문제가 이야기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더 줄까? 더 뛰어난 힘을 자랑하는 사람을 더 줄까? 그러면 그 사냥에 참여하지 않은 여자들, 어린이들은 어떻게 분배할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야 균등할까? 그러면은 그렇게 나누기 위해서 어떤 잣대가 있어야 할 텐데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같이 합의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 중에 내가 제일 힘을 썼고 힘을 많이 썼고 내가 힘이 제일 세니 내가 나눠주는 대로 먹어. 그랬다고 하면은 이 힘센 사람이 자기의 자의적인 그것으로 잣대를 만들었겠죠. 말을 안 들면은 나름대로 힘을 썼을 겁니다. 권력은 바로 그 잣대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왜? 권력이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그런데 이 잣대가 끊임없이 바뀌어 왔음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 잣대가 무언가를 분배하기 위한 잣대가 역사 속에서 조금은 때로는 급격하게, 때로는 우리가 알듯 모르듯 우리의 삶의 현실을 통해서 잣대는 끊임없이 변해왔음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올봄의 선거는 이 잣대의 수치를 바꾸는 그런 행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내일의 어떤 나눔, 분배, 소위 공화국, 민주공화국인데 선거는 내가 주인이다 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하나의 행위겠죠. 근데 그 실천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화국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현실의 사회적 자원, 재물, 물질, 이것을 어떻게 공화적으로 나눌 것이냐. 이 나눔을 통해서 어떻게 평화를 이룰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누군가를 선택하고 선출해서 이제 그 권력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민주로서의 내가 공화국의 내일을 위해서 그 선택을 한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제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저는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나라는 민이 주체가 되어서 나눔을 공동으로 함께 누리는 나라다. 그게 우리 국가의 모토입니다. 이거 우리가 의식하고 이번 선거를 했을까요? 자, 그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공화국에 대해서 배운 바 없고 안 바 없이 살아오다가 뒤늦게 다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했다고요. 다시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의 교육 과정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과정에 이르기까지 정치학과가 아니라고 하면은 민주 공화에 대해서 도대체 가르치고 배울까요? 그것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배워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이러한 정치 체제가 구체적으로 돌아온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물론 왕정이 끝나고 근대 국가를 이행해서 그것도 뭔가 새로운 변혁의 가능성을 맛보다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면서 36년 동안 모든 것이 억압되어 버렸죠. 해방 이후 참으로 낯선 어떤 정치 현실을 경험해야 했고, 군부 독재를 경험해야 됐고, 민주화 운동의 결과라고 하지만 반쪽짜리 민주체제를 경험해야 했고, 민주적 정권이라고 이름하는 어떤 정치체제 10년은 또다시 허망하게 무너졌고, 바로 그 분배를 해주기 위해서 분배할 자원을 크게 만들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집단에 의해서 우리는 동의해서 다시 10년을 맞이했고, 그리고 새로운 정권 5년이 끝났고, 이제 올 5월이면은 다시 민주공화국의 새로운 권력 집단에 의한 나라가 열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약간 관점을 조금, 이야기를 좀 다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적 삶은 이 잣대와 어떻게 연루되어 있을까요? 이번 선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적 잣대를 가지고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불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를 지난 한 몇 달 동안 섬뜩하게 했던, 알려진, 밝혀진 무속정치, 알지만 모른 척 해버렸던 현실로서의 그 무속에 의한 정치적 개입, 이것에 대해서 적어도 한국의 양대 종교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와 불교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정치 현장에 직접 뛰어든 이 무속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앞으로 바라볼까요? 어떤 형태로 전개되고 드러날지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열린공감TV에서의 심층 취재가 보여진 정치 권력 무속의 실태는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러나 어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무속적 심성은 결코 뿌리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길흉화복 앞에서 미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륭화복의 삶의 현실 속에서 오래된 우리의 유한한 심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 얘기를 조금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신학대학 시절에 저희 은사이시기도 했던 유동식 선생님이 한국 무교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깊으셨고, 현대적인 무속 연구에 한 초석을 놓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나름대로 한동안 무속에 대한 연구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통 문화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살림의 힘, 살림의 상상력을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끌고 오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했고, 또 대학에서 이 주제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황희도 9세 만시가 더불어 엿지 않은 교류도 있었습니다. 목사 아들의 결혼식에 황해도 만신이 축하하러 와줄 정도의 일이었으니
사소한 그런 관계는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한 바 한국 무속은 반정치였습니다. 반정치적이었고 이게 안티폴리틱이었죠. 나가서 제도화되고 교리적인 집단체제가 될 수 없는 종교였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보통 사람들의 삶의 현실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정치적 무속으로 현실 정치에 개입되어 있는 이 무속은 지금까지 소위 고등종교에 의해서 억압되고 멸시받고 했던 그 집단의 반발적 회기 반역일 수도 있겠습니다. 알듯 모르듯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삶을 기웃거리고 있고 또 우리가 기웃거렸던 길흉화복에 대한 인간의 유한하고 불안한 어떤 의식 정신의 세계가 불러온 또 다른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잠을 설치고 새벽부터 그 다음날 새벽부터 제가 써왔던 여러 가지 낱마처럼 쥐엉켜 있는 그런 글들을 제가 조금 보면서 몇 가지를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맨 앞에 꺼내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가장 깊은 바탕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계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계신 그 말씀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쓰고 있는 말에 대한 어떤 잣대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계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그리스도인의 잣대는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서의 그 말입니다. 문정인 선생님이 한겨레에 쓴 칼럼의 한 구절을 제가 잠깐 읽어보려고 합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최근 수년 사이에 불거진 현상 중 하나는 객관적 사실과 여론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주관적 억측이 진실을 압도하고 한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들었던 많은 말 중에 하나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서의 언론이었습니다. 도대체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건 뭘까? 말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리스도인만큼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의 가치를 평가하고 의미를 묻고 잣대를 잡고 하는 집단이 없을 겁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 세상에서 소통되고 있고 떠돌고 있는 어떤 말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일까요? 문정현 선생님 말씀대로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억측 사이에서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게 우리 사회를 휘몰아쳤습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실이야? 말이 있습니다. 그 사실, 진실은 말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소통됩니다. 그런데 말이 그 사실, 팩트 체크라고 하지만은 그거 어려운 작업입니다. 어떤 사건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팩트 체크 자체도 사실을 검증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떤 측면에서만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딱 단정적으로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커녕 전혀 사실이 아닌 어떤 것을 날조해서 그게 사실인 양 하는 말로 우리 뒤에 전달됐어요. 도대체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언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환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도깨비 울음이죠. 만약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억측에 의해서 뒤틀려진 사실을 진실로 알고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 스스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는 말씀의 가치를 휴지통에 처박아 넣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말 좀 적게 해라.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엄청나게 말의 절제를 가리키고 말의 정확성과 말의 책임성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계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말입니다. 시대를 판별하라. 분별하라. 때를 분별하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말씀이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마지막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삶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도대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떠도는 모든 언론에 의해서 유포되는 그 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나 평신도고 그렇게 깊은 생각하지 않고도 내 믿음 생활 충실히 할 수 있어. 좋아요. 엊그제 저희 집하고 붙어있는 밭을 매입한 부부가 올 봄부터 농사를 짓고 하겠다고 와서 저희 아내가 불쑥 물었습니다. 누구 찍었어요? 굉장히 어색한 어떤 그런 몸짓으로 대답을 했는데 남자분은 저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 당신이 이 밭을 산 것도 정치인데 왜냐하면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이 밭을 살 수 있었고 법으로 규정된 그것에 의해서 일정한 세금을 물었을 거고 법으로 규정된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당신이 도시에 살면서 이 밭을 구입할 수 있었어. 근데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보통 일상의 삶에서 정치적인 것이 아닌 게 없거든요. 사실은 헌법, 민법, 모르겠어요. 상법, 거기에 따른 법률, 규례, 규정 이런 모든 것을 프린트를 해서 쌓으면은 얼마나 엄청난 부피의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얽혀 들어와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말을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어떤 법적 시스템의 유령에 의해서 제가 자꾸 말을 주저하면서 합니다. 이게 다 정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따져 물은 게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몇 년 동안 제 손자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결정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투표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열린공감TV에서 선거 투표에 문제가 있는 현장들을 찾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취재한 결과를 방영을 하고 있고 방영을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처음부터 이 얘기를 했습니다. 60, 70대는 누구를
찍었고 20대 남성은 누구를 찍었고 또 30, 40대 남성 여성은 어떻게 찍었고 그건 다 여론조사에 의한 추론일 뿐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누구를 찍었고 누구에게 득표수가 많았고 하는 것은 개표 과정을 통해서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것 외의 모든 것은 추론입니다. 나름대로 객관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물론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떤 주관적 억측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과학성을 도입을 해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믿음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70 먹은 노인에게 왜 이 사람을 찍었어요? 물어보면은 무슨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거 물을 수 없습니다.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역에 누가 어떤 남성이건 여성이건 또는 나이의 차이가 뭐든 이들을 향해서 왜 너희들은 이렇게 선택을 했어? 하고 질책할 이유가 없습니다. 까닭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선택의 결과로 우리는 오늘의 결과를 맞이한 것뿐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그 언론의 영향을 받고 어떤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생활, 종교생활의 바탕이 될 수 있는 말씀의 중요성을 그 말씀이 갖는 우리 삶 속에서의 말에 가치 평가가 되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한 번도 그 언론에 떠도는 그 말들을 비추어서 생각해보지 않지 않았을까? 만약 그런 성찰을 했다고 하면은 조금 더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물음을 던져볼 뿐입니다.